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이진우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네. 오늘 과학에 대한 그 시리즈잖아요. 이 토요 과학 강연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과학이나 수학을 배울 때 교통이라는 거를 저희가 과학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배우지는 않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리, 화학, 그다음에 생물, 지구과학, 그리고 컴퓨터, 그다음에 수학 이렇게 6개 정도 배우죠. 또 있나요? 과학 과목이? 그래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과학이나 수학에 대해서 그게 전부다라고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과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주제들에 비교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주제인데요. 과학으로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매일 사용하고 뭐 매일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잘 아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삶에서의 어떤 굉장히 친숙한 대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접니다. 오늘 조금 더 1시간 동안 같이 해야 되니까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저에 대한 프로필을 가지고 왔는데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제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표정입니다. 보이죠? 제가 교통공학자로서 어떻게 교통과학자나 공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은 그냥 교통을 좋아합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제가 좋아하자라고 좋아한 게 아니라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철도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거 좋아하고요. 자동차 당연히 좋아합니다. 근데 운전을 잘은 못해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진 않고요. 근데 막 무슨 브랜드의 무슨 모델이 어떻다느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좋아하시죠? 오늘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 교통이라 해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항공, 항공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항공이 그다음에 공항, 너무 재밌어요. 그다음에 그 공항과 공항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그 막 교통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환승하는 거, 이 역은 어떻게 환승식이고 뭐 섬식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애초에. 그래서 교통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교통을 전공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저희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과를 토목과라고 불렀습니다. 토목과. 근데 요즘 카이스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건설 및 환경공학과라고 이과를 얘기를 해요, 이름을. 그리고 영어로는요,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입니다. 시빌 엔지니어링, 그리고 환경 엔지니어링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면은 교통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2학년 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카이스트 관심 있으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2학년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토목과를 관학과를 갔고, 거기에서 이제 철도 교량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교통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이거 철도박물관 가보셨어요? 여기 의왕이 있거든요. 엄청 재밌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진짜 좋아요. 네,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근데 오늘은 철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철도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고, 철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대중교통 전체를 볼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근데 오늘 약간 비가 와서 왠지 부모님들께서 자동차를 이제 끌고 같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은 제가 이거를 탁 물어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 오!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한 번? 한 번 갈아탔어요? 오. 그러면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었죠. 기다렸죠.
그다음에 어떤 버스를 탈지 고민했죠. 그 결정하고 나간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어디에서 환승할지도 정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정했어요? 어머님 네이버 맵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자주 오셔서 아시나요? 아, 자주 오셔서 아세요? 맨 처음에 여기 과학관 올 때 댁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버스 경로를 어떻게 검색하셨어요? 아, 구글 지도로 하셨어요? 아, 구글로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길 찾기가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글 보고 검색해서 또 거기에서 사이트에서 어떻게 오라 이런 식으로도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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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구글에서 잘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이나 카카오 맵이나 이런 데서 목적지와 도착지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어떤 경로로 가세요라고 여러 가지 옵션을 주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죠. 그죠? 그래서 버스 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뭐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환승하셨어요 중간에? 아, 한 번에 오셨어요? 완전히 그 시립과학관 세권에 사시네요. 네, 완전 좋으네요. 네, 환승을 적게 할수록 저희가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환승 힘드니까. 그래서 어,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은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 그 통학할 때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떻게 다니세요 매일매일? 아, 그 두 번, 아까 버스 타고 환승해서 지하철 타고 지하철은 한 번만 가시나요? 아니면 환승하시나요? 한 번에 쭉 가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걸로 가세요? 아, 그러면은 정확히 몇 분 몇 초에 그 지하철 딱 오는 것까지 다 알겠네요. 아, 그러세요? 보통 이제 맨날 똑같은 걸 타시면은 그 버스가 어느 정도에 오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때 보통 기사님이 같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오시는 기사님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버스에 항상 같은 사람이 타요.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 피곤해 보이네. 아, 어제 술 마셨나 보네. 막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이 항상 이렇게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중교통이라는 단어부터 저희가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중, 교통, 교통은 교통이고 대중부터 볼게요.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영어로는 public. 대중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반대말들이 있는데 개인교통은 보통 대중교통이랑 비교가 많이 됩니다. 개인교통이라고 하면은 내가 자가용을 운전하는 게 개인교통입니다. 그죠?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거고 보통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 대중교통을 마련을 해줘요.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돈을 받고 근데 대중교통은 대중을 위한 거기 때문에 보통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금을 받아서. 왜냐하면 대중의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요금이 굉장히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해를 받게 되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그거를 보조해주고 굉장히 그 대중의 편의를 위한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금이 막 들어가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중을 위한 어떤 나라에서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인프라다. 움직임을 위한 그렇죠? 교통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움직임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대중교통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려요. 예를 들면 택시 어때요? 택시. 택시 대중교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시 대중교통이에요? 그래요? 왜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는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중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러 명이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택시 기사나 택시 회사의 어떤 그런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니까 대중의 그런 가치가 최우선이 아니라 그 운영자의 이득이 최우선으로 보통 가기 때문에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교통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는 택시가 없으면은 이동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어요. 내가 차가 없을 때. 그러면은 대중들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택시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은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버스가 자동차가 크고 비싸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서 버스를 우리가 뭐 30분에 한 대씩 넣지 말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택시를 집어넣어서 인건비도 아끼고 사람들이 부르면 바로 오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택시는 기사님들 인건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 이동인 것 같으면서도 왠지 대중의 그런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이 퍼블릭이라는 단어의 그 뜻을, 그 대중이라는 그 뜻을 어떻게까지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범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그냥 버스, 지하철, 뭐 그다음에 기차,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배, 뭐 페리 이런 것들 대중교통이라고 해왔는데 이제는 약간 새로운 그 AI 발전 때문에 계속 새로운 수단이 나오니까 이 대중교통을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더 화끈하게 확 넓혀가지고 그 범위를 공유 모빌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공유 모빌리티. 그러니까 그 재화를 그 움직임을 위한 모든 재화들 있죠. 모든 그런 자본들을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유하는 게 공유 모빌리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택시는 개인 택시를 생각을 해볼게요. 택시는 기사님들의 소유입니다. 회사 택시 말고. 하지만 그 택시에 그날의 그 20분을 내가 그 택시를 타면 그 20분 동안은 그 택시를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시를 하루에 열 몇 명의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열 몇 명의 사람들이 그 택시를 공유해요. 그죠? 버스는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몇십 명의 사람이 그 1초 동안 그 버스를 공유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서울에는 엄청 많죠. 뭐 그 공유 자전거, 그다음에 카카오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다들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한단 말이죠. 평소에는 뭐 기사님도 당연히 없죠. 이거는 개인 이동 장치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집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다 매놓는 게 아니라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거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공유. 그래서 그 기체를 공유한다던가, 아니면은 같이 타는 승차를 공유한다던가, 모든 것들이 다 공유의 방법이죠. 내가 차를 가지고 있어요. 내 차예요. 내 소유인데 평소에 내 차, 내 승용차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소X 타거든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근데 그 차를 제가 소유하고 있죠. 근데 공유를 저희 가족이랑밖에 안 해요. 왜냐면 자율주행이 안 되고 그냥 같이 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차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 차가 계속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차가 자기가 알아서 쪼르르 나가요. 빈 차로. 그게 그 테엑스라에서 하려고 하는 그 로봇 택시의 개념이죠. 그래서 나가면 이 차가 사람들을 택시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태우고 막 돈을 벌어와요. 그럼 나는 이 차를 하루에 뭐 몇십 분밖에 안 썼는데, 그리고 돈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 때 내고 보험비 내고
계속 내잖아요. 돈이 계속 나가요. 근데 하루에 몇 프로밖에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이 차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공유 모빌리티입니다. 내 차를 공유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공유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중교통은 오늘은 약간 이 공유 모빌리티의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의가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대중을 먼저 봤으니까 이제 교통을 좀 보자면요.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한 게 바로 교통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이게 전통적으로 교통이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사물들의 움직임은요. 보통 우리가 물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떡볶이를 딱 인터넷으로 시키면 스마트폰으로 시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떡볶이집에 안 가고 떡볶이가 저희한테 오죠? 그죠? 이거는 물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움직임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생각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움직임. 보통 우리가 이거를요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신. 이 세 개가 사회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이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동, 사물의 이동, 운송이나 물류,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은 보통 이 사람의 이동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다 AI랑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예전까지는 사람이 이동하면 사람이 이동하는 거고 사물이 이동하는 거면 사물이 이동하는 거고 이거는 뭐 전화나 뭐 줌 미팅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 세 개가 이제는 막 합쳐서 갑니다. 이제는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죠.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막 대화를 하고 싶어요. 아 너무 수다를 떨고 싶어요. 막 어제 있었던 얘기를 막 지금 막 상의를 해야 돼. 그러면 원래는 전화가 없을 때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동을 한 거죠. 사람이 이동을 해가지고 생각을 나눴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던가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핸드폰을 켜가지고 얼굴 보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화상 전화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체가 되죠. 그리고 아까 그 떡볶이 시키는 것도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시키면은 떡볶이가 저한테 오죠. 그죠? 사물의 이동, 아이디어 이동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은 내가 물건을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내가 이걸 살지 말지 고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뭐 그 택배를 시켜요. 그다음에 보고 마음에 들면은 갖고 아니면은 반품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그 상품에 대해서 막 360도로 막 보고 상품 설명 보고 하면은 직접 내가 그 물건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의 이동 가지고 이게 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이동이 이제는 어디가 하나의 어떤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요즘 특히나 이게 요즘에 이게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 이게 완전히 이게 뒤섞이는 이유가 요즘에 그 AI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엄청 가능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섞여요. 거기에 보면은 막 메타버스도 들어가고요, 막 디지털 트윈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요. 막 VR 뭐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다. 근데 거기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동 그리고 대중들을 위한 이동 시스템이 바로 대중교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되시나요? 그러면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교통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대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모빌리티, 그다음에 뭐 공유, 뭐 그런 여러 가지 키워드까지 우리가 가지고 와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빌리티라고도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엄청 대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이 이공계에서
가장 핫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누가 뭐래도 AI입니다. 누가 뭐래도 AI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티어를 보자면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뜨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움직임과 사물의 움직임과 이 생각의 움직임에 대한 그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 있어요. 큰 시장이 있어요. 정말 많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 세계에 대한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앱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여러분들을 차를 만드는 그 카메이커와 도로, 그다음에 지하철역,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빌리티라는 분야는 굉장히 큰 분야고 그게 지금 그 생태계가 굉장히 고착이 되어 있다가 어떤 이 AI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에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엄청나게 큰 인더스트리가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있었던 그 세계의 이 그 바운더리가 다 깨져버리고 새로운 수단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새롭게 움직이고 안 움직이던 사람들이 움직이고 움직이던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변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빌리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 뭐 테슬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현대도 그렇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수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 모빌리티 사업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모빌리티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학문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오늘 그 1시간 동안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학문적인 모빌리티의 정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산업에서의 모빌리티의 정의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모빌리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않지만 제가 영어 선생님 빙의해가지고 이 모빌리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앞에 MO 그리고 BILITY인데 이 MOV에서 딱 느껴지는 단어가 있어요. move입니다. move. 여러분들 move 알아요? move 몰라요? 공부도 하세요. 영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move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move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빌리티는 그 ability라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움직임과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는 학문적으로 뜯어보면은 주어진 시간이나 예산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더 작은 범위의 학문적인 이야기의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이게 속도 같은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서울역에 살아요. 바로 옆에. 제가 막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바로 옆에 살아요. 역세권이 비싸죠. 사는데 1시간 동안 그러면 서울역 바로 가서 바로 타면은 1시간 안에 대전역이랑 대전역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서울역 문제가 아니라 집 근처에 기차역도 없는 거야. 그 전철역도 없고 버스 정류장도 없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어딜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대중교통으로는 걸어서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그 버스 정류장에 가는 것부터가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정거장 갔다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걷는 거 하면은 서울역 근처에 살 때의 모빌리티와
뭐 서울역 근처에 사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버스가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숫자의 노선이 지나가고 KTX도 있고 ITX도 있으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전, 그다음 세종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광명까지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짜 그 근처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가 있냐 없냐도 모빌리티가 달라져요. 그죠? 그다음에 내가 대중교통을 탄다고 했을 때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 내가 휠체어를 이용하느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모빌리티가 바뀌어요. 내 집 앞에 다니는 버스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램프가 나오는 버스가 2대 중에 한 대만 온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다리는 시간이 남들의 몇 배잖아요. 그죠?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아니면 30분이라는 예산이 있을 때 그 안에 갈 수 있는 시간이 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죠. 모든 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죠. 휠체어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따로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누르면은 그 리프트 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더 오래 걸리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빌리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라는 거는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그 다음에 이 수많은 나라들의 1차원적인 목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빌리티를 늘려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빌리티라는 거는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갈 수 있는 학교가 주위에 있다든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빌리티가 안 좋으면은 학교를 못 가요. 그 다음에 직장을 못 가요. 기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를 늘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난 이 도시, 이 현대 도시가 생기고 몇백 년 됐잖아요. 그 몇백 년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대중들을 위한 모빌리티를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치열한 기술 발전이 있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안에서의 모빌리티를 위해서 계속 버스 노선들이 생기고 길을 더 넓게 만들고, 그죠? 신호 체계를 더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지하철 노선들이 생기죠. 이번에 가장 정말 멋있게 한 거 아직 진행 중인데 GTX 같은 것도 모빌리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진 시간 동안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것도 그 모빌리티 자체를 늘리려는 어떤 그런 시도죠. 그래서 모빌리티를 향상하는 게 정말 중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움직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돈 들죠. 여러분 걷는 것도 돈입니다. 걷는 것도 여러분들의 시간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비용이 드는 돈이에요. 돈 들고 힘들어요. 움직이는 거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돈 들고 힘드는데 왜 움직여요? 목적이 있으니까 움직이죠. 그 목적이 뭔데요? 여기 와서 강연 듣는 거,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장 보는 거,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죠. 근데 그 목적이 만약에 내가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그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으면 사실은 모빌리티가 높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요즘에 새로운 기조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래서 그 기회 분배를 바꾸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유럽에서 이 15분 도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아주 그냥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컨셉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빌리티를요 오히려 낮춰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정반대죠. 도로를 없애고요. 그 도로 위에다가 사람들이 걷기 편하게 막 이렇게 예쁘게 해놔요.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아예 모든 이 기회가 너가 걸어서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 갈 수 있게 해줄게. 기회를 분배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원래는 멀리 가서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VR이나 아니면은 배달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어떤 차량에 달려가지고 로보택시 차량에 그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옷을 피팅하고 싶은데 이거는 VR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사님 없는 로보택시가 이거는 아직 유럽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딱 와요. 그러면은 기회가 나한테 왔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도시의 어떤 그런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내가 주어진 예산으로 얼마나 더 멀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움직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돈이 들고 힘든 거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기회를 바꾸는 것도 요즘에 대세이고요. 대세까지는 아니고 하나의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그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게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국가에서 어떤 교통, 물류, 그리고 모빌리티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접근성, 이 대중의 가치가 이 접근성,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왕창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높이면 좋죠. 근데 높이면은 뭐가 안 좋냐면요. 얘를 막 올려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죠. 그죠? 빨리 움직이긴 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교통체증, 환경오염, 특히나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올리는 게 맞냐? 그리고 이거를 높이려면은 지금 이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의 어떤 새로운 그 예산 투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빌리티를 10%를 더 올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더 높이려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래서 맞냐? 근데 어떤 도시에서는 이 새로운 수단이 들어가면은 모빌리티가 확 올라가면서도 돈을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도시도 있어요. 그건 도시마다 다른 거예요. 그때는 모빌리티를 높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최종 목표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관관계가 머릿속에 있으면 이 교통과 모빌리티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모빌리티와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GTX는 모빌리티를 높이는구나. 아니면 배달을 했을 때 떡볶이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이거 기회가 나한테 오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직접 안 가도. 막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문적인 모빌리티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핵심 법칙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상충합니다. 첫 번째는 이동 효율성과 승하차 접근 편의성은 둘 다 높일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GTX는 역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GTX를 이용을 못해요. 내 그 원하는 그 루트에 GTX 역이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접근이 어려워요. 대신에 많은 역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꼬불꼬불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을 많이 안 서니까 가속을 확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동 효율성이 좋아요. 마을버스 어때요? 마을버스 여러분들 집 앞까지 꼬불꼬불 들어오죠. 근데 마을버스만 타고 마을버스만 환승해서 저기 사당에서 여기 노원까지 올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죠. 올 수는 있죠. 근데 효율성이 안 좋아요. 대신에 접근 편의성은 좋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머릿속에 이 얘기만 딱 듣고 나니까 지금 머릿속에 서울시에 있는 그 대중교통 수단들의 이 이동 효율성과 접근 편의성에 대한 상관관계가 머릿속에 쫙 생기죠. 그죠? 이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효율이 좋고 어떤 거는 접근 편의성이 좋다라는 거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일 때 정말 운 좋으면은 뭐 집 앞에서 버스를 타서 환승 안 하고 목적지까지 바로 앞까지 버스 타고 갈 수는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다수단 복합 경로를 만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 버스만 타고 오셨죠. 환승 안 하고. 그 경우도 다수단이에요. 왜냐? 걷기도 수단입니다. 여러분 걷기 수단 맞아요? 맞죠? 걷기도 수단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느릿느릿하게 걷는 게 접근 가능성 최고죠. 어디든 갈 수 있죠. 심지어는 이 교실에서도 제가 이 구석구석을 걸으면서 갈 수 있죠. 근데 자동차는 여기 못 들어오죠. 자동차 여기 들어오면은 영화 찍는 거죠. 밖에서 쾅 들어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것도 수단이에요. 걷고 버스를 타고 여기에서 버스 역에 있는 퀵보드를 결제해가지고 가면은 다수단 이동 경로죠. 그래서 우리가 집결이라고 이제 개인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택시를 타고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마을 버스 탄다던가 해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접근이 좀 어려운 수단으로 더 높은 그 위계의 수단으로 집결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결해서 하나의 큰 차량을 탑니다. 그게 뭐 전철 아니면 버스 이런 거를 타고 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걷는 것보다 더 빠르게 킥보드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런 뭐 전철역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집 앞에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거기에서 다시 개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다수단 경로의 모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단어를? 이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예시예요. 일단 어떻게 가냐?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어디를 새로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네이버나 구글 맵을 켜요. 그 다음에 가는 걸 찍어요. 그러면은 네이버 맵 같은 경우는 다른 맵 다 똑같아요. 내가 그 메인으로 타고 싶은 수단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지하철인지 버스인지 아니면 섞는 건지.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를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경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딱 해서 이동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을 하죠. 느리죠. 하지만 걷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버스를 타요. 그냥 탑니까? 대기해요. 대기한 다음에 타죠. 근데 그 대기하는 것도 정확하게 버스가 오면은 내가 그 시간 맞춰서 집에서 늦게 나가면 되니까 괜찮고, 아니라면은 맞춰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시성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경로에 얼마나 자주 버스가 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요. 막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버스를 하차해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환승을 하는데, 지하철 버스를 딱 나와가지고 지하철로 바로 딱 점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럼 최고죠. 근데 그런 역이 어디 있어요? 그 버스 그 역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입구가 엄청 많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도 방향에 따라서 막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밑으로 막 지하 5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환승도 이것만 연구하시는 교통공학자들도 엄청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환승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결제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막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MAAS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건 넘어가고, 환승을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또 타요. 그다음에 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와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이나 끝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안 좋은 집결이죠.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는 50명 같이 움직였다가 지하철에서는 몇백 명이 같이 움직였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해산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네이버 길찾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기 블루보틀 커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화문 아세요? 블루보틀 커피? 아 너무 맛있죠. 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러 막 올라갑니다. 버스 타고 제가 안양 사는데 1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가서 그거 먹고 내려옵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출발점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려면은 첫 번째 그 네이버에서 준 건데요. 첫 번째 옵션은 1호선을 타고 갔다가 버스로 갈아타세요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은 버스 2번 갈아타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가격은 비슷해요. 이게 대중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울시랑 그 국가에서 이 가격, 환승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시간은 달라요. 12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보니까 첫 번째가 더 싸고 더 빠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가는 1,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택하겠네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시간과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1호선 타면은 이거 너무 막 사람들 많고 막 서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나 지하까지 내려가기 싫은데 막 이런 사람들. 아니면 나는 정말 버스를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들. 지하철 노후화? 근데 그런 것도 있죠. 호수마다 다르죠. 1호선은 첫 번째 나온 거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탄 1호선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기차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면은 사람들이 1,000명이 다 1,000명이 적어서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고 이 예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제가 이제 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도시의 그 블락들입니다. 그 구간들. 그래서 첫 번째는 촘촘하게 까는 거예요. 노선을. 그럼 접근성이 좋죠. 촘촘하게 그리고 다 서요. 여기다가. 이 두 번째는 어떤 집중적인 노선에다가 그 곳에다가 수요가 몰리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까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는 첫 번째는 내가 출발지가 어디든 간에 근처에 역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쓰죠. 계속 써요.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높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급행이나 광역 같은 버스를 타시면요. 여기 몇 개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의 그 촘촘한 그 도로를 쓰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가지고 빨리 달리는 도로를 타기도 하죠. 그러니까 쓰는 것도 많이 안 서고 도로 자체도 더 높은 위계의 도로를 쓰기 때문에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접근 시간, 여기까지 어떻게 접근하느냐, 시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량 내 이동 시간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옆에서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접근 시간과 대기 시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은 숫자의 차량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버스가 50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50대, 여기다 50대라고 하면은 더 많은 구간을 같은 숫자의 버스가 커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대기 시간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30분에 한 대씩 온단 말이에요. 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근데 여기에다가는 몇 개의 노선이 없으니까 같은 숫자의 버스가 있으면은 더 촘촘하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 시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대중교통 계획에서의 그런 관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들어가니까 정말로 대기 시간이 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왜 길어도 상관없느냐라고 하면은 주민들은요 언제 차가 오는지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또 괜찮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광역버스가 10분 만에 한 대씩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는 50대를 같은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엄청 길고 하기 때문에 적당히 숫자를 조절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더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 개의 수단이 있는 거죠. X축은요 승하차의 접근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접근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그 역이나 아니면 정류장이 더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실게요. 접근 난이도라고 하면 걷기는 접근성 최고죠.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을버스 촘촘하게 들어오죠. 도시버스, 지하철. 보통 버스가 지하철보다 낫죠.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렇죠. 지하철, 그다음에 이제 고속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들 많죠. 그다음에 뭐 KTX, 그다음에 더 높은 게 이제 항공 들어옵니다. 항공도 대중교통입니다. 맞죠? 그래서 국내선 항공, 그죠? 국내선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직장이 대전이니까 저는 출장 갈 때 청주공항을 갑니다. 근데 청주공항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선 제주도를 갈 때는 가능하죠. 접근성이 좋죠. 근데 제가 저희 카이스트랑 NIU랑 조인트 캠퍼스가 있거든요. 같이 공동 캠퍼스를 해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많이 갑니다. 출장으로. 그럼 뉴욕에 간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에도 가요. 간다고 하면은 청주에서는 못 가요. 접근성이 국제선 항공이 접근성이 더 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보시면은 이 Y축은 이동 효율성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KTX가 버스보다 빨라요. 맞죠?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랑도 차이가 있죠. 왜냐면 이륙할 때랑 내려갈 때의 시간의 비율이 이게 더 크니까. 그죠? 버스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에 대중교통 수단들을 줄 세울 수가 있어요. 돼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집단 이동을 합니다. 근데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집단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도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역에서 들어오는 대중교통 수단들에 대해서 이제 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줄 세우는 게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일단 시스템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좋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환승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더 그리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는 효율성과 접근 난이도를 봤는데 이제는 비용을 한번 봐볼게요. 비용을. 그래서 왼쪽에다가 똑같이 효율을 놨고 아래에다가 제가 비용을 놨어요. 비용. 그래서 보통 효율이 높을수록 더 비쌉니다. 지하철이 효율이 제일 좋죠. 버스랑 트램에 비해서. 여러분 트램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서울에는 트램이 아직 없어요. 대전에는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어요. 트램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대전에는. 서울에는 없어요. 근데 서울에 있었어요. 엄청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고 버스 있는데 뭐 효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비용을 보자면요, 여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주위 환경과 분리가 더 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터널, 지하, 그 다음에 뭐 교량 해가지고요 주위랑 상관관계가 없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꾸 위험하게 얼쩡거리니까 사람이랑도 그 타는 사람이랑도 분리를 하려고 우리나라는 스크린 도어로 다 해놨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최고죠. 이거는 그 전 세계에서 교통 교수님들이 한국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꼭 서울에서 지하철을 태워드리거든요. 봐야 된다. 우리나라 너무 좋다.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스크린 도어입니다. 그것도 이겁니다. 주위 환경과의 분리입니다. 분리가 되면 될수록요 더 안전하고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트램 같은 경우에는요, 트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트램이 지나가던 그 노선을 다른 차량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그 차로는 무조건 트램만 갈 수 있는. 그래서 분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버스보다는 트램은 그래도 훨씬 더 분리가 돼 있는 편이죠. 그렇죠. 그죠? 하지만 도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분리는 지하철에 비해서 훨씬 안 좋죠. 근데 왜 트램이 지하철에 대해서 좋냐라고 하면은 트램은 도로를 쓰잖아요. 지하로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다리를 안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쌉니다. 훨씬 싸요. 그래서 수송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 도시들은요, 보통 서울보다 더 작은 도시들이에요. 그러면은 지하철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트램으로 가는 게 맞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는 어떤 위계까지 수단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도시의 크기, 그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 크기와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수송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효율이 높은 게 필요가 없으면요, 이 비싼 거를 왜 합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1호선은 지하철로 갔고 2호선은 트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도 대전이 지하철을 2개 노선을 놓을 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쓸 만큼 그 수송 효율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고. 근데 트램도 비싸요. 트램도 비싸요. 근데 어떤 도시에서는 트램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버스, 아니면은 버스도 비싼 도시가 있습니다. 버스도. 예를 들면은 큰 대도시가 아닌 정말 아닌 모든 도시들,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를 보면요, 버스에 사람이 거의 안 타고 있어요. 공기를 태우고 다닙니다. 공기를 태우고 다니고,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세금으로 다 해요. 근데 그거를 없애잖아요? 절대 안 돼요. 왜냐? 그게 그래도 1시간에 한 번씩 오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의 모빌리티가, 최소한의 모빌리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절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게 DR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건 수요 응답형 교통인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더 높으면은 뭐예요? KTX 되는 건데, KTX는 더 접근성이 안 좋죠. 그리고 더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가보면은 막 자기 부상 열차. 최근에 상하이 가서 타봤거든요. 와, 이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엄청 비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하이프되고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이퍼루프 아시죠? 뭐냐면은 기차가 빨라지면은 저항이 너무 세니까 튜브를 만들고 그 안에 공기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진공으로. 그 다음에 쫙 쏴요. 그러면 1000km까지 나옵니다. 시속. 1000km라고 하면 비행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안에를 진공을 만드는데 그 필요한 튜브들과 얼마나 비싸겠어요. 거기에서도 이 관계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정말 이게 정말 맞는 게, 하이퍼 튜브는 저항을 없애는 게 포인트잖아요. 이 주위 환경에 그 공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위 환경과의 그 마찰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 공기마저도 마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데 돈이 더 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울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마을버스, 그다음에 뭐 도시버스, 그다음에 광역버스, 그다음에 굉장히 작지만 경전철, 전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식 표를 보면요, 서울시의 그 수단들이 거의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좀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몇 개를 모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접근 가능 난이도이고, 이거는 이동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걷기, 그다음에 공유 자전거들, 공유 스쿠터들, 그다음에 여기 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그게 있죠, 관계가.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등산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원래 등산이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설명하려고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가냐라고 하면은 낮은 위계 수단에서 아까 보여드린 거랑 똑같아요. 낮은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높은 거를 탔다가 낮은 걸로 다시 내려오면 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걷기로 시작해가지고요, 마을버스를 탔다가 더 낮죠, 지하철보다. 그리고 걷기보다 높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탔다가, 그 다음에 공유 퀵보드를 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이게 등산입니다. 네, 등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학문적인 단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만든 단어예요. 오늘 재밌게 얘기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보통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저렇게 이동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등산하십니다. 평소 항상. 근데 어떤 것들은 보통 안 하냐라고 하면은 걸었다가 환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접근 난이도도 안 좋으면서 더 느린 걸로는 보통 안 탑니다. 이거는 완전히 안 좋은 거잖아요. 효율성도 안 좋고 접근 난이도도 안 좋은데 왜 이걸 탑니까? 왔으면 그냥 계속 이걸 타지. 이게 더 빠른데. 아니면 더 높은 걸로 갈아타지. 그죠? 이렇게 보통 안 가고요. 그 백트래킹이라고 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가는 건 안 합니다. 보통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다음에 뭘 안 하냐면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걷기에서 중간에 갈아타는 거 없이 가장 높은 위계의 수단으로는 보통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은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서울역 근처 사는 사람들 진짜 부러운데요.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보통 이렇게 정말 높은 위계의 수단으로는 바로 점프 못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게 난이도가 안 좋아서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못 가요. 1시간 걸어야 돼요. 막 2시간 걸어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얘가 있어도 이거를 이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다가 다수단으로 저희가 수단을 깔아가지고 멀리 갈 사람은 여기 타죠. KTX는 진짜 멀리 갈 사람들만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필요하죠. 깔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KTX 안 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KTX 안 타요.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요. 그냥 버스랑 지하철 타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만 타고 지하철만 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높은 거를 까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수단을 넣을 때 이렇게 기존에 있던 수단보다 효율도 안 좋고 승하차도 안 좋은 거를 깔지 말자라는 거죠. 그죠? 새로 넣을 때. 그리고 이게 하나가 있었는데 좋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보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뭐 로보택시니 UAM이니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깐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게 이것보다 안 좋은 거면요. 양쪽 다.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얘를 대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과 자동차가 발명된 후에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다르죠.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그 도로 위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죠. 도시도 바뀌었죠. 그것 때문에. 그죠? 하지만 정말 오래된 도시들, 몇백 년, 몇천 년 된 도시들은 그 도로 구획들은 다 똑같고 건물들은 다 똑같고 그 위에 도로에 그 올라가는 것들만 바뀌죠.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그런 수많은 도시들, 그죠? 근데 시스템이 바뀌면 도로 위는 무조건 바뀝니다. 도로 위랑 교통 시스템.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도태되는 수단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결정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사람들의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 이런 법칙들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그래서 되어 있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거 부천시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나 아니면 평소에 대중교통을 탈 때 내가 정말로 낮은 거에서 시작해서 높은 걸로 갈아탔다가 다시 낮은 걸로 끝내는 그런 등산을 하고 계신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맞을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서울시 데이터를 그 티맵 데이터를 가지고요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는 없고요. 근데 그 익명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타셨지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등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의 등산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교통수단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DRT라고 하는 거는요, 디맨드, 리스폰시브, 트랜짓 해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버스인데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거기까지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택시처럼 부르면은 버스가 나한테 와요. 택시예요. 근데 대중들의 공공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그러니까 적자 같은 것들을 이제 공공적인 목적으로 비용이 다 충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택시처럼 정말 편하게 타면서도 돈을 버스랑 똑같이 내요. 근데 뭐가 안 좋냐라고 하면은 택시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히 제일 짧은 속도 빠른 길 있죠. 거기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버스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타요. 운이 좋으면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아무도 콜을 안 해가지고 그 사이에 아무도 안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버스가 왔는데 그 차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박이죠. 그러면 디투어가 돌아가는 게 없죠. 근데 보통은 돌아가는 게 있다. 돌아가는 게 있어도 이 버스들은요, 이 서울 시내에 이 노원에 들어오는 걸로는 지금 안 쓰고요. 교통 수요가 많이 없는 지역에 기존에 정말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버스 노선을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고 차량도 작고 더 적은 숫자의 차량을 이용해도 사람들이 더 만족하기 때문에 비용도 더 낮아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그런 차량과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그런 AI 알고리즘이 나오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상상해냈겠어요, 이거를. 이게 아예 안 되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르는데, 그 다음에 계산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AI 알고리즘이 나오고 사람들의 승차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쌓이니까 이제 이게 DRT라는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기술은 간단해요. 기사님께서 기술이 아니라 그 운영은 간단합니다. 기사님이 그냥 택시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블루 택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로 가세요, 여기를 가세요. 계속 그냥 앱에서 목적지를 계속 찍어줍니다. 근데 그게 바뀌기도 해요, 중간에. 그럼 그냥 계속 운전하시면 되고요. 사람들은 그냥 부르고 타고 가고 끝입니다. 걷기가 없어지고요.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청주에서 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그냥 이게 걷기고, 이게 청주예요. 걷기고 이게 그거예요. 그 공유 자전거, 킥보드. 근데 이건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몇 개 무릎도 좀 나가고 뼈도 좀 부러지고 하니까 킥보드나 자전거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을 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청주에서는 지하철 없죠. 걷기랑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은 걷기랑 버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뺍시다. 이건 얘기하지 말고. 없었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효율이 안 나오고 비싸니까 버스가 많이 안 타시니까 청주 외곽으로 나가면, 청주 시내는 사람 많이 사시죠. 근데 외곽에서는 많이 안 사시거든요. 근데 거기 해야 되잖아요, 모빌리티를. 그래서 DRT를 넣었더니 DRT를 넣으니까 접근 난이도는 걷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없죠. 하지만 이게 접근 난이도가 여기다가 시간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킬로미터로 변환해가지고 넣어주거든요. 시간을 넣어서 하면은 대기 시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했더니만 기존의 버스보다 접근성도 훨씬 좋고 이동 효율성도 훨씬 좋다라고 돼가지고, 이러면은 지금 청주가 뭘 하고 있냐면요, 가장 먼저 파일럿 그 프로젝트를 했던 게 한 개인가 두 개의 노선을 이 DRT로 바꾸는, 그러니까 노선을 없애고 주민들께 이런 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라고 다 공지를 하고 그거를 없앤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들어갔더니만 주민들께서 처음에는 막 스마트폰도 어렵고 막 그럴 거잖아요. 이거 새롭게 앱도 깔아야 되고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시다가, 근데 이제 거기에 워낙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탑승지 역 같은 거죠. 근데 훨씬 더 촘촘히 있는 탑승지에 버튼을 달아놨어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거기 대기하시는 그 직원이랑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누르면은 장소는 어딘지 알죠. 그러면은 대화를 해서
목적지만 말하면 돼요. 그럼 나 뭐 어디 갈 건데라고 하면은 그 분이 내리는 그 역을 정해가지고 이제 차를 배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효율성과 접근 난이도에서 훨씬 좋으니까 양쪽에다가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가 맨 처음에 파일럿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몇십 대를 돌립니다.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도시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그 회사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두 회사가 한 반반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홍콩 거를 가져와 봤어요. 제가 홍콩에 2년 살았거든요. 홍콩은 정말 좁은 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 수요가 많고 자동차로 다니기에는 너무 좁아요. 도로가 막히고 비싸요. 자동차를 갖는 게. 그래서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콩 섬과 많이 가시는 이 그 여기에 이쪽 공항은 또 은근히 멀어요. 그래서 이 은근히 먼 이거를 그 에어트레인이라고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이렇게 있죠. 접근성은 안 좋죠. 여기 몇 개 없어요. 여기 한 4개인가 5개밖에 없어요. 근데 뭐 KTX처럼 달려버립니다. 이거는. 여기는 멀리 갈 사람, 진짜 공항으로 나가서 홍콩 밖으로 갈 사람들이 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는 안 타죠. 근데 홍콩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니까 홍콩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죠. 그죠? 홍콩에서만 움직이면 이게 왜 필요해요? 없어도 되죠. 근데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웨이, 버스, 그 다음에 걷기 해가지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고 그 특성상 아주 일렬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여행을 가셔보시면 대중교통 한번 꼭 타보세요. 근데 타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돼 있고 뉴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대중교통이 오랫동안 진화를 해온 도시죠. 여기서도 일렬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인프라를 모든 사람이 인프라를 우리가 홍콩이나 뉴욕처럼 저렇게 일렬로 딱 깔아놨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는 아주 평균적인 그래프잖아요. 근데 그 평균만 보고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다음 직주, 직장과 집이 어디에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가치. 예를 들면요, UAM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날아다니는 택시입니다. 그 가격이 아무리 싸도 엄청 비쌀 거라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공인데. 그리고 1시간 동안 서울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를 15분으로 줄여드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20만 원을 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제 시간 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전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그 45분을 줄이는 게 2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시간 가치에 따라서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 수단을 정하는 것도 여기에 따라 바뀌어요. 뭐 역세권을 거주하느냐, 차량 보유를 하느냐, 장애 여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요즘에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교통에서 연령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노인분들에 대한 그 교통 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노인분들이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지원을 없애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을 했을 때 그 대중교통의 수익만 보고 세금만 보면은 이게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움직임으로서 이동하시면서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시고 그게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삶의 큰 어떤 즐거움이 되고 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 쪽으로는 이거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가지수를 다 생각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가야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건강하고
좋은 쪽으로 갈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더 타기 편한 대중교통, 그죠?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더 타기 편한 거. 그 다음에 휠체어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그 비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완전히 새로운 로보택시나 UAM에 대한 어떤 그런 대체하는 그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게 정말 이게 이제 교통에서 되게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막 비교해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막 수학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효율 척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X축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수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움직이냐, 수입이 얼마냐,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효율 척도의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왼쪽은 높으면 높을수록 대중교통이 쫙쫙 잘 뚫려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긴 이제 가렸어요. 제가 나중에 여기 분들한테 나중에 혼날까봐 여긴 가렸고요. 안 좋은 거죠. 효율도 안 좋고 불평등 척도도 안 좋고. 근데 우리 서울 볼게요. 이거는 제가 한국인이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거 진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애국자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특히 서울은 효율 척도로 대중교통 보면요 거의 전 세계 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제가 애국자로 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외에 만약에 출장이나 여행 나가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죠. 그다음에 효율성 척도에서도 아니라고는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뭐 거의 탑급이라고 우리가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면 안 돼요. 더 좋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이 서울이 그 모범 도시, 그 벤치마크 도시, 따라가야 되는 도시를 우리가 만들려면은 더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더 효율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평등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유연화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제 여기 Y축을 보면요, 이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높으면 높은 게 이거 개인 이동 교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명밖에 못 움직이고 아니면 가족이나 그리고 비싸긴 한데 언제든지 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을 안 해도 되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연하죠. 근데 대중교통은 유연함과는 거리가 멀죠. 지금까지는 DRT 빼고. 왜냐면은 그 경로가 다 정해져 있고 특히나 버스는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죠, 경로를. 근데 지하철을 어떻게 바꿔요? 터널을 그렇게 파놨는데, 그죠? 안 되죠. 그래서 전혀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 이동이 있고 Y축은 수요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요가 도시 안에서의 이동 수요가 높으면 대중교통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홍콩은요 거의 대부분의 이동이 전부 다 대중교통이에요. 우리나라는 홍콩보다 더 낮은데요.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대중교통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높으면 그렇고요. 낮은 경우에 대중교통은 좀 어렵죠. 아까 제가 청주 외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막 미국의 정말 와이오밍 그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그 있잖아요. 막 목장 있는 그런 지역에 거기 어떻게 대중교통이 들어가요? 거기서는 효율이 아예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개인교통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십 개의 도시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는 그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DRT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더 유연하면서 그러면서도 개인화이면서도 승용차보다는 더 공유를 하고 소유권에 대한 유연함이죠. 공유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더 유연해지고 내 개인 교통이 더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유연 모빌리티가 어떤 경우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만 봤는데 이제는 개인교통이랑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개인 이동 수단에서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유연 모빌리티로 이동하고 있는 예시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개인 소유 승용차에서 공유 자동차, 공유 라이드, 뭐 택시, 카풀링, 라이드 쉐어링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합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로봇 택시 이런 것들 이제 개인형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서 이제 고정형 노선과 스케줄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요 응답형으로 유연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랑 두 개가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지고요. 이거랑 이거가 이제는 옛날의 어떤 구시대적인 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시간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시간을 알려면은 스마트폰에 시계가 다 있죠. 엄청 정확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도 몇 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백만 원을 내고요.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좋아해요. 그 기계식 시계를 삽니다. 시간이 정말 잘 안 맞아요. 아니 돈을 이거를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며칠 쓰면은 안 쓰면은 시계가 멈춰요. 근데도 사람들이 취미의 영역이죠.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죠. 아직까지도 불티가 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로 넘어오는데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인프라를 엄청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유연해지더라도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효율이 좋으니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도시 전체 교통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매년 다르게 느낄 겁니다. 언제 가장 크게 느끼실 거냐면요. 로봇 택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앱에 부를 수 있는 옵션으로 딱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지금 라스베가스랑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서는요 부를 수 있어요. 로봇 택시를. 근데 그게 서울로 들어오면요 이제 아 진짜 많이 변했구나 라 느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차를 살 필요가 없네 라고 느끼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AI의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만 우리가 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제가 한 5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5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AI 발달로 뭐가 가장 임팩트 있게 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시스템이요. 그 인적 요인이 엄청 커요. 인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그 운전 실력이라던가 그 사람들과의 그 인터랙션이라던가 그 인적 요인이 굉장히 커요. 도로 위에 모든 차량들, 버스 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사람이죠. 근데 그 인적 요인들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 이제 AI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만 인적 요인이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실려 다니는 그 화물인 저희가 이제 화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만 인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라이드 쉐어링을 하시는데 앉아가지고 싸우지만 않으시면 돼요. 근데 그 범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기사님이 없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도 엄청 많이 해요. 그 안전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대체가 되는 거죠. AI로. 좀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로봇 택시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개인으로 소유하는 자동차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버스나 택시 같이 내가 소유하지 않은 차량들이 이제 로봇 그 자율주행 차량이 되는 겁니다. 부르면 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차량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로봇택시고요. 로봇택시는요 그냥 승용차랑 나중에는 달라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군집중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도로 위에 로봇택시의 숫자가 많아지면요 그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 좋은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대기 시간이라든지 그 반응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 간의 간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띄워놓고 운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에 출발하면은 좀 기다렸다 출발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불안전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F1에 나오는 뭐 F1에 보면은 막 루이스 해밀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위에 있으면은 좀 더 낫겠죠. 근데 제가 루이스 해밀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고 신호 같은 것들도 우리가 훨씬 더 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가고요. 차량을 소유 안 해도 되고요. 부르면은 바로 옵니다. 왜냐면은 선택을요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적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고 하지만 기술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기사님이 계신 것보다는 훨씬 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택시가 훨씬 낫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버스랑 지하철은 이제 여기에 이제 하게 돼요. 근데 버스가 로봇택시보다 좋은 점은 로봇택시는 여러 명이 타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버스는 여러 명이 타기 때문에 20개의 차가 올라올 거를 차 한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탄소 배출, 그다음에 교통 혼잡 이런 면에서 좋아요. 근데 로봇택시가 한 명을 안 태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로봇 DRT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버스가 밑으로 내려가죠, 완전히. 그죠? 그리고 지하철도 좋은데 이제 도시 안에서 움직일 때 KTX 타진 않죠. 도시 안에서 움직일 때 그 비행기를 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GTX가 거의 최고의 수송 효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느리다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 근데 그보다 더 빠르려면은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KTX는 접근성이 안 좋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탈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UAM. 뭐냐면은 도시 안에 몇 개의 그 허브 역에서 그 위에다가 그 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론이 떠가지고 내려요. 김포공항에서 떠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의 거리를 가장 효율이 좋은 현재 서울에서 지하철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와 거기에서 바로 드론을 타고 10분 만에 도착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속도 효율에 대해서는 좋죠. 근데 지하철만큼 못 만들죠. 그 버티포트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서 앞으로 AI 때문에 로봇택시랑 UAM이 가능한 거잖아요. UAM도 AI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제가 UAM 연구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근데 오늘은 그냥 AI 때문에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이거 두 개가 나오면 많은 경우에 이제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시스템이 재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하철이 아직도 로봇택시보다는 속도 효율이 좋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UAM 비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하철 탈 겁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는요 이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CES에서 얘기를 한 건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은 현대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UAM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로봇택시 그리고 그걸 이제 현대 기아에서는 PBB라 불러요. 목적 기반 모빌리티. 로봇택시와 UAM을 가지고 이 계층도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다수단 계층 시스템을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UAM과 로봇택시를 이어주는 환승 시설이 현대에서 얘기하는 허브, 모빌리티 허브가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막 수많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막 들어가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환승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AI가 없었으면 로보택시와 UAM은 상상도 못하던 수단이었는데 이제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시 전체를 바꿔야겠네? 라는 겁니다. 그죠? 솔직히 말해서 로보택시는 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서울의 UAM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이거는 그냥 정말로 그 여러분들의 그 수요와 정부의 결정으로 정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들에서는 UAM이 들어올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는 이제 이건 다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기회 얘기했는데요. 기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그랬죠. 근데 로보택시가 이제 기사님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안 들죠. 그러니까 각 차량에다가 이 공간을 또 다른 기회의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정말 재밌죠. 그래서 이제 기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들은 내가 움직이면서도 도달할 수 있다. 내가 목적지가 두 군데였는데 첫 번째 목적지로 꾸며져 있는 로보택시를 타면서 두 번째 목적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로보택시, PBB, UAM, 또 얘기하는 하이퍼루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엄청 얘기하죠. 화성 가는 거. 가야죠. 가는 거랑 지금 VR 메타버스 많이 하죠.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은 다들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죠? 근데 그거는 지금 시작 단계죠. 근데 나중이 되면은 막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메타버스 아바타가 아니라 그 매트릭스 같은 거 그런 게 되는 게 오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이동, 사물의 이동,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의 이동이 정말로 그냥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움직여야 돼? 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먼 미래이기 때문에 아니면 더 되게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수단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시 시스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 왔죠 지금까지. 자동차가 있기 전과 없기 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 있기 전과 없기 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바뀌는데 이런 것들이 왜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고도화시키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의 관점에서는 좋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디스토피아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천국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새로운 기술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졌는데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면에서 너무 안 좋은데 근데 기술은 발전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목도를 하실 겁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과학자가 되는 거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교통과학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교통을 전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전공하냐? 대학교에서 하시면 되는데 건설 및 환경공학과 아니면 토목과 아니면은 도시공학과 이런 데 가셔서 다 교통이 있고요. 아니면은 많은 학교에 교통공학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학교는 역시 카이스트입니다. 네, 카이스트에 오시면요. 다른 학교 다 좋아요. 너무 좋고 교수님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존경하는데 카이스트 저희 교수님들이요. 저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저희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트랙들이 있는데 저희는 도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통만 해도 되고요. 근데 도시 안에 교통이 있고 교통이 변하면 도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와 교통과 건축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배우면서 훨씬 더 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카이스트 입학하신 다음에 2학년 때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